며느리의 보물 상자.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논밭이 죄다 최진산의 땅이었을 만큼 기세가 등등한 부자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기와집 한 채만이 덩그러니 남은 형편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본래 심성은 착했으나 사람을 너무 믿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재산을 탕진했고 지금은 그저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나 두드리며 한숨을 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절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진사의 안사람인 심씨 부인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곳간에 쌀이 떨어져 쥐가 다닐 지경이어도 옷차림만은 남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며 다해진 비단 저고리를 기워 입고 아침마다 쌀뜨물로 세수를 하며 양반네 체면을 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의 이목이라 여기는 심씨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는 하루도 담장 밖을 넘어가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목소리의 끝은 언제나 며느리, 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분이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이웃 마을까지 칭찬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최진산의 외아들인 석기 도령과 혼인을 맺어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막 3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드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던 분이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쌀독을 벅벅 긁어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쌀아기 몇 줌과 보리쌀이 전부였습니다. 분이는 한숨을 푹 내쉬며 물을 넉넉히 부어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양을 늘려 시부모님 상에 올릴 생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쇳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 밥상이 들어갔습니다. 멀건 죽그릇을 내려다보던 심씨 부인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습니다. 내 인연. 내가 아무리 늙고 힘없는 시어미라지만 아침 밥상에 쌀알이 춤을 추는 이런 멀건 죽을 올리다니 내가 정녕 시어미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심씨 부인은 숟가락을 탕하고 내려놓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이는 밥상머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님, 노여워 마셔요.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라 보리를 섞어 있는 대로 긁어 모아 쓴 죽입니다. 제 몫은 덜어내지 않았으니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요. 핑계는 청산유수로구나.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들어올 때 복을 싸들고 오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애군을 주렁주렁 매달고 왔는지 내년이 들어온 뒤로 벼섬이 쌓이던 곳간이 텅텅 비어버렸어. 심씨 부인의 타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후벼 파이는 듯 했습니다. 사실 최진산의 가세가 기운 것은 분이가 시집오기 훨씬 전부터였지만 심씨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재산을 날린 것을 인정하기 싫어 모든 탓을 며느리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진사가 며느리가 안쓰러워 눈치를 주는 것이었지만 기세등등한 심씨 부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인 석기 또한 심성이 유약하고 글만 읽을 줄 알았지 어머니의 기에 눌려 아내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석기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죽구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미안해서 어찌 얼굴을 들까? 내 무능함 때문에 고생만 시키는구나. 분이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시어머니의 독서를 받아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시부모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배웠기에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분이는 밖으로 나와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다 쓰러져가는 헛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인들이 북적거리며 나락을 털고 소를 먹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휑한 바람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빗자루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정에서 배울 때 여자는 출가외인이라 하여 시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난과 구박을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는 비어가고 남편은 과거 시험에 매번 낙방하여 의기소침해 있으며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심씨 부인은 분이를 불러 앉혀놓고 다짜고짜 해진 장롱 문짝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보아라. 장롱 경첩이 떨어져 덜렁거리는 꼴이 꼭 우리 집구석 같구나. 내가 살림을 얼마나 험하게 했으면 멀쩡하던 장롱이 이 모양이냐. 당장 대장간에 가서 고쳐오너라. 돈은 없으니 내가 알아서 하거라. 돈 한 푼 주지 않고 물건을 고쳐오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예하고 대답하고는 장롱 문짝을 떼어 등에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고갯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등에 맨 문짝의 무게보다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터덜터덜 고갯길을 내려가던 분이는 마을 어귀의 주막 평상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보부상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저 아랫마을 박부자네 며느리 이야기 말이야. 아, 그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던 그 며느리? 무슨 일 있었나?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항아리 하나로 집안을 일으켰다지 뭔가. 그 항아리에 쌀을 담아두면 쌀이 줄지 않고 돈을 넣어두면 돈이 불어난다더군. 그것은 흔히 떠도는 헛소문이나 과장된 이야기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분이의 귀에는 그 이야기가 예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물 항아리, 보물 상자. 그런 것이 정말 세상에 있을까 싶었습니다. 대장간에 들러 사정을 하고 외상으로 경첩을 고친 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집안에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장롱 문짝을 다시 달아놓고 부엌으로 들어간 분이는 솥뚜껑을 열어보았지만 저녁거리라곤 시래기 몇 줄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남편 석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헛간 구석에는 시집 올 때 가져왔으나 둘 곳이 없어 처박아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옷감이라도 넣어주려 했으나 넣을 것이 없어 결국 빈 상자째로 들려보냈던 그 상자였습니다. 분이는 치마폭으로 상자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상자는 볼품없고 투박했습니다. 분이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캄캄한 어둠만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빈 상자에 무엇을 채워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쌀, 돈, 아니면 금은보화? 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끓일 쌀도 없는 처지에 금은보화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낮에 주막에서 들었던 보부상들의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지혜가 보물이다. 어쩌면 보부상들이 말한 보물 항아리란 진짜 요술 항아리가 아니라 그 집 며느리의 야무진 살림 솜씨를 빗댄 말이 아니었을까? 분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는 이 빈 상자지만 내가 이것을 보물 상자로 만들어 보자. 시어머니의 구박도 가난도 이 상자 안에 다 담아 녹여내어 우리 집안의 거름으로 만들어 보자.
분이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거나 화병으로 죽거나 매일반이었습니다. 분이는 헛간 구석에 있던 상자를 들어 안방과 연결된 작은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헝겊으로 상자를 깨끗이 닦고 귀퉁이에 떨어져 나간 장식은 수치로 색을 칠해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심씨 부인의 고함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며느리라는 것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하는 게냐. 밥상은 차려놓지도 않고. 심씨 부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자 분이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분이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고도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며느리의 낯선 기색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무난히 늦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간밤에 아주 기이한 꿈을 꾸어 어머님께 말씀을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지어라. 배고파 죽겠다. 예, 밥은 금방 짓겠습니다. 하오나 이 꿈은 우리 집안의 앞날이 달린 중요한 꿈인 듯하여.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기른 산신령님이 나타나 저에게 보물 상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셨지 뭡니까? 심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가난에 지치고 옛 영화를 그리워하던 심씨 부인에게 보물이라는 단어는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듯 활활 타오르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보물 상자라니? 그게 정말이냐? 그래, 그 상자가 어디에 있다더냐? 꿈에서 깬 뒤 산신령님이 일러주신 곳을 찾아보니 세상에나. 다락방 깊숙한 곳에 정말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어머님께 먼저 여쭙고 열어보려 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신도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마루를 뛰어내려와 다락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정중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상자는 그냥 열어서는 안 되고 지켜야 할 금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 금기를 어기면 상자 안의 보물이 모두 제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심씨 부인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재물이 눈앞에 있는데 금기 따위가 대수랴 싶으면서도 혹시나 보물이 사라질까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 금기가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분이는 잠시 뜸을 들이며 시어머니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바람이 휑한 마당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이가 시어머니의 헛된 욕망과 가문의 가난을 동시에 잠재우기 위해 던진 인생을 건 첫 번째 승부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금기는 바로 마루의 선 분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분이는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산신령이 일러주었다는 그 금기 사항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무성, 즉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은 고요한 곳에 깃들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달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이 집안에서 고함이나 욕설,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상자 안의 보물은 영영 돌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심씨 부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루라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성격인 그녀에게 고함을 치지 말라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라?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럼 답답해서 어찌 산단 말이냐?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 그걸 꾹 참고 있으란 말이냐? 어머님, 황금 덩어리가 눈앞에 있는데 그까짓 화 하나 못 참으시겠습니까? 상자 가득 찰랑거릴 금은 보화를 생각하셔요.
화를 내는 순간 그 금덩이들이 시커먼 돌멩이가 되어 굴러다니게 될 텐데요. 금덩이라는 말에 심씨 부인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꾹 참기만 하면 그토록 원하던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까짓것 100일이다. 내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사느니 100일 동안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만다. 금덩이만 생기면 그때 가서 실컷 소리 지르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알았다. 내 그깟 소리 안 지르면 그만 아니냐. 그래,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두 번째 금기는 칭송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반드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덕담이나 칭찬을 해야 합니다.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야 상자 속의 보물이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심씨 부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칭찬이라니 평생 남 헐뜯고 며느리 구박하는 낙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내가 내년이나 무능한 내 서방한테 무슨 칭찬을 할 게 있다고 그러느냐? 없는 말을 지어내서라도 하란 말이냐? 예, 지어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산신령님은 거짓이라도 좋으니 입에서 고운 말을 내뱉어야 그 기운이 상자에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험한 말을 하거나 칭찬을 걸으면 그날 쌓인 보물은 다시 사라진다고 합니다. 심씨 부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다락방에 있다는 그놈의 상자가 눈앞에 아른거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기는 적소성대, 즉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매 끼니 쌀을 씻을 때마다 딱 한 숟가락씩 덜어내어 이 상자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 먹을 것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그 한 숟가락의 정성이 모여야 비로소 보물 상자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이가 생각해낸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었습니다. 쥐꼬리만한 살림살이에서 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씨 부인은 쌀 한 숟가락쯤이야 어렵지 않겠다 싶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다, 좋아. 내 그 세 가지 꼭 지킬 테니 당장 그 상자 좀 보자꾸나.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심씨 부인은 분이를 밀치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자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성이 부족하여 아직 보물이 형체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어보시면 허공만 보일 뿐입니다. 적어도 열흘은 지나야 보물의 기운이 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심씨 부인은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지만 산신령의 언명이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진사 댁의 기묘한 보물 상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머리 풍경은 가히 천지개벽이라 할 만했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죽그릇을 보자마자 밥상이 날아가고 심씨 부인의 고함이 터져 나왔을 터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습관처럼 숟가락을 집어 던지려다 아차 싶어 멈칫했습니다. 허공에 멈춘 숟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멀건 죽을 보고도 입을 다물라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구나. 참아야 한다. 참아야 금덩이가 생긴다. 금덩이, 금덩이. 심씨 부인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죽은 아주 물이 맑구나. 소화가 잘 되겠어. 옆에서 밥을 먹던 남편 최진사와 아들 석기는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떠도 유분수지
평생 불평만 하던 안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혹시 부인이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임자, 어디 몸이 불편하오? 안 하던 소리를 다 하고. 아니, 몸은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며느리가 고생해서 끓인 죽인데 맛나게 먹자는 게지요. 호호호. 심씨 부인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공허하게 채웠습니다. 석기는 어머니의 기괴한 변화에 체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마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국그릇에 김치를 얹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분이는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을 긁어 한 줌도 안 되는 쌀을 퍼낸 뒤 그 중에서 딱 한 숟가락을 덜어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쌀 주머니를 나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쌀 한 숟가락이지만 이것이 모여 우리 집안의 평화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분이는 상자를 어루만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분이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쌀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분이는 밤마다 식구들이 잠들면 남몰래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주고 받은 품삯이나 산에서 캔 나무를 이웃 마을 장터에 내다 팔아 얻은 푼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집안일을 하느라 뼈가 부서질 듯 했지만 밤에는 희망을 엮느라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박물장수 할머니가 찾아온 것입니다. 박물장수는 화려한 비단이며 놀이개를 펼쳐놓고 심씨 부인의 눈을 현혹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외상으로라도 덥석 집어들었을 심씨 부인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 옥놀이개 좀 보셔요. 마님같이 기품 있는 분께 딱 어울릴 물건입니다요. 심씨 부인의 손이 저절로 옥놀이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엽전 한 입 없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순간 며느리를 불러 돈을 구해오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야, 이년아. 당장 가서. 그 순간 부엌에서 나오던 분이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금기입니다. 소리를 지르시면 보물은 제가 됩니다. 분이는 말없이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고함이 다시 뱃속으로 꼬르륵 들어갔습니다. 심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박물장수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벅였습니다. 아, 아니. 당장 가서 물이나 한 잔 떠오라고. 목이 마르구나. 마님, 그럼 이 놀이개는 하시겠습니까? 심씨 부인은 놀이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지금 돈을 쓰면 절약이라는 세 번째 금기를 어기는 셈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돈을 구해오라고 며느리를 닥달하면 무성의 금기도 깨지게 됩니다. 심씨 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놀이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내 오늘은 무력을 버리고 마음을 수양하는 중이라. 다음에 오게. 박물장수가 돌아가자 심씨 부인은 방바닥을 치며 끙끙 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분이는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에는 묘한 정막과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사라지자 늘 기죽어 있던 남편 석기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기는 아내 분이가 밤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석기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바느질하는 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부인,
요즘 어머니가 어찌 저리 변하셨소? 내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요. 혹시 당신이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게요? 분이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며 살포시 웃었습니다. 요술이라뇨. 그저 어머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드렸을 뿐입니다. 서방님 집안이 평안해야 만사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리 참으시는 동안 서방님도 기운을 내셔야지요. 언제까지 방 안에만 계실 겁니까? 석기는 아내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살리려 저토록 애쓰는데 사내대장 부인 자신은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못난 놈이요. 부인 볼 면목이 없소. 면목이 없으시면 내일부터는 사랑방 문을 열고 글 읽는 소리를 내어주십시오. 어머님이 화를 참으시느라 속이 답답하실 텐데 아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만큼 좋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두 번째 금기인 칭송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석기는 아내의 지혜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랑방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맑고 우렁찬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을 서성이던 심씨 부인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발을 멈췄습니다. 아니, 저게 우리 석기 목소리란 말이냐? 예전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웅얼대더니 오늘은 어찌 저리 힘이 있단 말인가. 아들의 글 읽는 소리는 심씨 부인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울분을 조금씩 씻어 내려주었습니다. 돈도 좋고 보물도 좋지만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좋은 보약은 없었으니까요. 심씨 부인은 슬그머니 사랑방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분이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들리십니까? 서방님의 글 읽는 소리가 마치 옥 구르는 소리 같습니다. 상자 속의 보물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여 더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어머님, 서방님께 칭찬 한마디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치 금기를 지키셔야지요. 심씨 부인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여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크흠, 석기야. 오늘따라 글 읽는 소리가 제법 듣기 좋구나. 과거에 급제할 선비의 목소리 같다. 방 안에서 책을 읽던 석기는 어머니의 칭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석기는 벌떡 일어나 문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심씨 부인을 조용히 다락방으로 모셨습니다. 약속한 열흘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심씨 부인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과연 상자 안에 보물이 생겼을까? 분이는 엄숙한 표정으로 낡은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익, 낡은 경첩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상자 안에는 하얀 쌀이 소복하게 바닥을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 며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엽전 5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가 밤새 삭바느질을 하고 나무를 팔아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씨 부인의 눈에는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의 보물로 보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냐? 정말 엽전이 생겼구나. 쌀도 불어났어. 산신령님 말씀이 진짜였어. 심씨 부인은 엽전을 집어들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단지 며칠 화를 참고 칭찬했을 뿐인데 돈이 생기다니 이보다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어머님.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보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엽전은 씨앗돈입니다. 이걸 쓰지 않고 도로 넣어두고 계속 정성을 쌓으면 나중에는 이 상자가 엽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심씨 부인은 엽전을 다시 소중하게 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심씨 부인에게 이 상자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내와 노력이 보상받는 신성한 재단이 된 것입니다. 오냐, 두고 봐라. 내 기필코 이 상자를 금은보화로 가득 채우고 말 테다. 그까짓 거 100번이라도 참아주마. 심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도끼와 불만은 사라지고 대신 목표를 향한 무서운 집념과 희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닥쳐올 시련은 지난 열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봐라, 이 집에 최진사 있느냐? 걸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 그것은 최진사에게 빚 독촉을 하러 온 고리대 금업자 왕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의 등장에 겨우 잠재운 심씨 부인의 화산이 다시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낡은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빚쟁이 왕서방이 덩치 큰 장정 2명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왕서방은 마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리대 금업자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자라 같은 위인이었습니다. 여봐라, 최진사,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양반 체면에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당장 나와라. 왕서방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사랑방에 있던 최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문고리만 잡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있던 심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빚쟁이가 들이닥친 것도 분통 터지는 일인데 감히 양반집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꼴을 보니 평생 쌓아온 성질머리가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저 상놈의 자식이 감히 어디라고 행패야. 내 당장 나가서 저놈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테다. 심씨 부인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찰나 분이가 잽싸게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습니다. 어머님, 참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금기, 무성을 잊으셨습니까? 지금 나가서 소리를 지르시면 다락방 상자 속에 모이기 시작한 보물은 그 즉시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보물이라는 단어에 심씨 부인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지만 며칠 전 눈으로 확인했던 그 엽전 5냥과 하얀 쌀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저놈이 우리 영감 멱살을 잡으려 하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방 안에서 귀를 막고 상자 속의 금은 보화만 생각하고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올 테니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방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분이는 시어머니를 자리에 주저앉히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왕서방이 사랑방 문을 발로 차며 최진사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빚 갚을 돈이 없으면 집문서라도 내놓던가. 그만하십시오.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왕서방과 장정들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이는 꼿꼿한 자세로 툇마루에 서서 왕서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그 기품만은 여느 대갓집 마님 못지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또 누구요? 이 집 며느리인가? 시아비가 숨으니 며느리가 나서는구만. 그래, 돈은 가져왔는가?
왕서방이 비아냥거렸지만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툇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왕서방을 향해 정중하게 그러나 뼈가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남의 집에 와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은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빚을 받으러 오셨으면 점잖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고함을 치시면 들어올 복도 달아나고 갚을 돈도 숨어버리는 법입니다. 뭐라? 복? 돈? 이 여편네가 말장난을 하자는 건가? 당장 돈 내놔. 오늘 빈손으로는 절대 안 간다. 왕서방이 씩씩거리며 다가오자 분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락방 상자에서 꺼내온 엽전 5냥이 든 주머니였습니다. 며느리 분이가 밤잠을 줄여가며 피땀 흘려 모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희망의 씨앗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비록 원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나 이것으로 이번 달 이자는 될 것입니다. 왕서방은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작 5냥?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최진사가 빌려간 돈이 얼만데.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당장 댁에서 행패를 부려 집안을 부순다 한들 없는 돈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가뜩이나 기우는 집안 아주 망해버리면 왕서방님은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도 못 받게 되실 겁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논리정연했습니다. 왕서방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를 당장 관아에 넘긴다 해도 이미 빈털털이라 건질 게 없다는 것은 왕서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떼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집안을 일으키려 온 식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닭을 잡으면 달걀을 얻을 수 없듯이 지금 저희를 닥달하시면 왕서방님 손해일 뿐입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오늘은 물러가 주십시오. 대신 다음 달부터는 꼬박꼬박 이자를 갚겠습니다. 왕서방은 분이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울거나 도망치던 다른 집 아낙네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확신과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왕서방은 직감적으로 이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 말솜씨가 제법이구먼. 좋다. 오늘은 이 체면 봐서 물러가 주지. 허나 다음 달에도 돈이 없으면 그땐 정말 집문서를 가져갈 테니 그리 알아. 왕서방은 엽전 주머니를 챙겨들고 장정들을 데리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폭풍 같았던 소란이 가라앉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사랑방 문틈으로 훔쳐보던 최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이 가자마자 방문이 벌컥 열리고 심씨 부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그놈한테 뭘 준 게냐? 설마 상자 속에 있던 그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심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분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왕서방을 그냥 돌려보낼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보물. 그게 어떤 돈인데. 이제 막 불어나기 시작한 복덩어리를 그 도둑놈한테 줘버려. 으이구, 이 멍청한 년아. 심씨 부인은 마당에 퍼질러 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분이가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소리. 아직 금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알아. 돈이 다 날아갔는데 금기가 무슨 소용이냐. 다 틀렸어. 아닙니다, 어머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 5냥이 희생하여
더 큰 재앙을 막은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참지 못하고 왕서방과 싸워 소리를 지르셨다면 상자 속의 보물뿐만 아니라 집안의 남은 운까지 몽땅 깨져버렸을 겁니다. 그 5냥은 우리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액막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씩씩거리면서도 며느리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액막이? 그래, 큰 돈을 벌려면 마가 끼기 마련인데 그 돈으로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인가? 하지만 아까운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께서도 이 고비를 넘기면 더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입니다. 상자가 비록 다시 비었지만 나쁜 기운인 왕서방을 몰아냈으니 이제부터는 깨끗한 재물만 가득 찰 것입니다. 어머님, 저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제가 더 열심히 삭바느질을 해서라도 금방 채우겠습니다. 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하자 심씨 부인의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제 쌈짓돈을 내놓으면서까지 시부모의 빚을 막아준 것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콧물을 훌쩍이며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 말이 맞다 치자. 에잉, 아까운 내 돈. 그 도둑놈 가다가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비록 씨앗 돈은 사라졌지만 이 사건은 최진사 댁에 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 석기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석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낮에 아내가 왕서방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던 모습과 자신이 무서워 방 안에 숨어있던 모습이 비교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 대장부로서 처자식을 지키기는커녕 아내의 치마폭 뒤에 숨었다는 자괴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내가 글을 읽어 무엇하나. 내 집안의 근심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아내가 모은 돈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구나. 석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겠다는 막연한 꿈을 꾸며 글을 읽었지만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내 가족을 지킬 힘을 기르겠다. 석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석기는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치열하게 글을 읽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정신을 맑게 하니 글도 더 쏙쏙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또한 지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빈 상자가 되었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그날 저녁 쌀 한 숟가락을 주머니에 담아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잦아들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100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변화는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그거 아나? 최진사네 집 말이야. 요즘 들어 고함 소리가 뚝 끊겼어. 그러게 말일세. 예전에는 심씨 부인 악다군이 소리에 잠을 설쳤는데 요즘은 오히려 석기 도령글 읽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 집 며느리가 무슨 보물단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봐. 보물단지? 에이, 망해가는 집에 무슨 보물이 있겠나. 그래도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사람 사는 꼴이 달라졌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지나가는 길에 슬쩍슬쩍 최진산의 대문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이는 산나무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안악들을 보았습니다. 안악들은 분이를 보자마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새댁,
요즘 최진산에 좋은 일 있다며?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리 조용해지셨어? 비결이 뭐야? 정말 집에 보물 상자가 있어? 분이는 곤란한 듯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소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분이는 문득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보물 상자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즘 들어 마음의 수양을 쌓으시며 집안의 안녕을 비시는데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신기한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신기한 일? 그게 뭔데? 얼른 말해봐. 그게 시어머니가 화를 참으실 때마다 저희 집 뒤뜰에 있는 감나무 잎이 하나씩 황금색으로 변하지 뭡니까? 어머님은 그걸 집안이 일어날 징조라며 아주 기뻐하고 계셔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대상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을요. 분이가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최진산의 심씨 부인이 돌을 닦아 생불이 되었다더라. 그 집 감나무 잎이 황금으로 변했다더라 하는 뜬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소문은 심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터에 나갔던 심씨 부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독한 할망구 온다며 피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묘한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이 그분이래. 화를 참아서 집안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상이 참 좋아지셨어. 옛날이랑 딴판이야. 심씨 부인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칭송을 들으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심씨 부인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내 얼굴이 정말 부처님처럼 되었나? 허허, 참. 칭찬을 들으니 나쁘지는 않구먼. 게다가 감나무 잎이 황금색이 되었다니 내일 날 밝으면 뒤뜰에 한번 가봐야겠어. 심씨 부인은 이제 보물 상자 때문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과 칭찬이 좋아서라도 화를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성의 금기는 어느새 강제가 아닌 심씨 부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말하고 했던가요? 최진사 댁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하자 이번에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넌마을 김진산의 하인이 열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시작으로 마을 곳곳에서 알아눕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의원도 손을 쓸 수 없는 괴질이라며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진사 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밭일을 하고 돌아온 석기의 얼굴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인, 몸이 좀 으슬으슬하오. 한기가 드는 것이. 석기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마루에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심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석기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정신 차려라.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물 상자를 채우기도 전에 남편이 쓰러지다니. 전염병이라면 약도 없다는 그 무서운 병이 아닌가. 분이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 위기는 엽전 5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석기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열병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석기의 몸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누워있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심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심씨 부인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막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 분이의 당부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 집안의 운이 달아난다. 미신이라 치부하기엔 아들의 목숨이 너무나 위중했습니다. 석기야. 내 아들 석기야. 이 어미를 두고 어딜 가려는 게냐. 심씨 부인은 모기만한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분이는 수건에 찬물을 적셔 남편의 이마를 닦아내며 곁에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굳게 마음을 드셔야 합니다. 서방님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서방님을 붙잡고 있는 생명의 끈도 느슨해집니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두 여인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간호를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분이는 의원을 부르러 마을로 내려갔지만 전염병이 창궐하여 의원을 모셔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겨우 사정을 하여 늙은 의원 한 명을 모셔왔지만 진맥을 짚은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맥이 너무 약하오. 사기를 이겨내려면 기력을 보충해야 하는데 집에 묵혀둔 산삼이나 녹용 같은 귀한 약재가 있소? 최진사 댁에 그런 귀한 것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당장 끼니를 때우기도 벅찬 형편의 산삼이라니요. 의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렇다면 읍내 약방에 가서 우왕이라도 구해오시구려. 그거라도 쓰면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니. 허나 값이 만만치 않을게요. 의원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약을 쓰면 살 수 있다는데 돈이 없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분이는 텅 빈 부엌 쌀독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 왕서방에게 줘버린 엽전 5냥이 사무치게 아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심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헝겊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분이에게 다가와 말없이 헝겊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으로 만든 비녀 하나가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흠집이 났지만 묵직한 수는 비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심씨 부인이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께 받은 것으로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 팔지 않겠다며 목숨처럼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폐물을 하나씩 팔아치울 때도 이 은비녀만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았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의 정표가 아닙니까? 이걸 어찌. 자식이 죽어가는데 은비녀가 무슨 소용이고 양반 자존심이 다 뭐란 말이냐.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내 새끼 목숨이다. 어서 가서 약을 지어오너라. 어서. 심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허세와 욕심으로 뭉쳐있던 심씨 부인의 껍데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은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예, 어머님. 반드시 약을 구해와 서방님을 살리겠습니다. 분이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읍내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마련해준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읍내 약방에서 은비녀를 판 돈으로 귀한 약재를 구해 돌아온 분이는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온 집안에 쌉싸름한 약 냄새가 퍼지자 왠지 모를 희망의 기운도 함께 감돌았습니다. 심씨 부인은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의식 없는 아들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심씨 부인은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습니다. 석기야 삼켜라. 꿀꺽 삼켜라.
내 처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 구해온 약이다. 내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을 녹여 만든 약이다. 그러니 제발 살아라. 살아서 일어나거라. 이것은 분이가 정해준 두 번째 금기, 칭송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칭찬은 아니었으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간절한 축복과 염원이 담긴 말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이 고비였습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석기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분이와 심씨 부인은 밤새 번갈아가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칠 동안 닫혀있던 석기의 눈이 스르르 떠진 것입니다. 물 좀 주시오. 석기야, 정신이 드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심씨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성의 금기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울음소리가 집안의 운을 깨는 소음이 아니라 애군을 씻어내리는 기쁨의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석기는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했던가요? 병석에서 일어난 석기의 눈빛은 예전에 유약하던 도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가 은비녀를 팔았다는 사실, 아내가 밤낮으로 자신을 간호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목숨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어머니와 부인이 다시 만들어준 목숨이다. 다시는 헛되이 살지 않겠다. 몸을 추스른 석기는 더욱더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최진사 댁의 가장 든든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어 특별과거 시험, 즉 알성시를 치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석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최진사 댁에는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양까지 갈 노잣돈이 문제였습니다. 보찜을 꾸리고 며칠 밤을 묵으며 먹고 잘 돈, 그리고 종이와 붓을 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은비녀까지 팔아치워 정말로 남은 것이라곤 먼지뿐이었습니다. 다락방의 보물 상자를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는 분이가 매일 한 숟가락씩 모은 쌀한 대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포기해야겠소. 당장 한양까지 걸어갈 집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과거란 말이오. 석기는 씁쓸하게 웃으며 책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때 분이가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과격한 행동에 석기와 심씨 부인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지금 돈이 없어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은비녀를 판 어머님의 결심은 어찌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방님의 다짐은 다 어디 갔습니까? 허나 현실이 그렇지 않소. 내가 날아가기라도 한단 말이오. 돈은 제가 구하겠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글이나 다시 펴십시오. 한양 가는 길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셔야 합니다. 분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다락방에서 쌀 한 대박이 든 보물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분이가 향한 곳은 주막도 장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분이는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새댁, 이게 뭔가? 그 소문난 보물 상자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보물 상자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 안에는 하얀 쌀 조금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에게, 겨우 쌀 한 되박? 금은 보화는 어디 가고?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시다시피 금은 보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쌀은 제 시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한 숟가락씩 모은 피와 땀입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은 빚쟁이에게 빚을 갚고 병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폐물을 팔아 채웠던 우리 가족의 눈물과 사랑이 머물다 간 자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황금 감나무잎 이야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 초라한 쌀 한 대박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호소가 더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이 이번에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야 합니다. 허나 노잣돈이 없어 주저앉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쌀을 사주십시오. 죗값을 쳐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남편이 집신 한 켤레 신고 떠날 수 있게만 도와주십시오. 분이는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며칠 전 읍내 장터에서 만났던 박물장수 할머니였습니다. 애구구 딱하기도 하지. 내 비록 장사치지만 자네 시어머니가 옥놀이개를 참고 안 사던 그 독한 마음을 내가 기억하네. 그게 다 아들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었겠나. 자, 여기 있네. 박물장수 할머니는 쌈지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상자에 던져 넣었습니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최진산의 며느리 효심은 내가 알지. 우리 집 감자라도 좀 가져가게. 내 아들 녀석 입히려고 지은 무명옷인데 석기 도령 입혀보내시게. 한양 바람이 차다던데. 이건 우리 집 씨암탉이 낳은 달걀일세. 가는 길에 삶아 먹여.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으로 달려가 쌀이며 돈, 반찬거리를 가져왔습니다. 평소 심씨 부인의 행실이 고약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0일간 보여준 최진사 댁의 변화, 그리고 분이가 퍼뜨린 황금 감나무 잎의 긍정적인 소문, 결정적으로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서로를 지키려 했던 가족애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텅 비어있던 나무 상자가 엽전과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분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상자 가득 담긴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석기 앞에 내놓았습니다. 석기와 심씨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웬 것이냐? 마을 사람들이 이걸 다 주더란 말이냐? 어머님 보십시오. 우리가 쌓은 것은 쌀 한 숟가락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쌀 한 가마니의 인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령님이 말씀하신 적소성대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석기는 마을 사람들이 준 엽전 꾸러미와 무명옷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잣돈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그리고 어머니, 내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소.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빈손으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소.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고갯길 위로 석기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심씨 부인과 분이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최진사 댁에는 다시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보물 상자는 또다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공허함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상자는 언제든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언젠가
저 상자에 금이 환영할 아들이 가져올 관복과 교지를 담겠다는 더 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으로 떠난 석기에게서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합격자 방에는 석기의 이름이 있다는 말도 낙방하여 돌아온다는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심씨 부인은 다시 예전의 성미가 나오려 꿈틀거렸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시험을 쳤으면 쳤다. 떨어졌으면 온다 기별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혹시 한양 가서 딴 마음을 먹은 건 아니겠지? 불안해하는 시어머니를 달래며 분이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빈 상자에 쌀 한 숟가락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어 온 산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요란한 행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가 아니라 신임 사또 행차시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비켰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가마 행렬이 멈춰 선 곳은 관아가 아니라 바로 다 쓰러져가는 최진산의 집 앞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관복을 입은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분이와 심씨 부인은 놀라서 툇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고개를 들자 두 여인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내의 표정은 어두웠고 그의 뒤에는 포승줄에 묶인 죄인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관복 입은 사내는 다름 아닌 최진사 댁의 외아들 석기였습니다.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허리에는 금으로 장식한 띠를 두른 그의 모습은 몇 달 전 집신 한 켤레를 신고 초라하게 집을 떠나던 그 선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위풍당당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분이 역시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석기는 성큼성큼 다가와 툇마루 아래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불효자 석기, 장원 급제하여 벼슬을 제수받고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그제야 심씨 부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석기란 말이냐? 내가 급제를 했어? 아이고 세상에, 내 아들이 장원 급제를 했어. 심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관복의 까칠한 감촉이 볼에 닿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최진사도 헐레벌떡 뛰쳐나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우리 가문을 내가 다시 일으켰구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이번 울음은 지난날의 서러움과 고통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분이는 차마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기둥 뒤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석기는 부모님을 진정시킨 뒤 고개를 돌려 아내를 찾았습니다. 부인, 이리 오시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오. 석기가 따뜻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자 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는 석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포승줄에 묶인 죄인들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묶여있는 사람들 좀 봐. 저거 왕서방 아니야? 어머, 정말이네. 고리대 금업자 왕서방이랑 그 패거리들이잖아. 그렇습니다. 석기의 뒤에 오라를 받고 꿇어앉아 있는 자들은 바로 몇 달 전 최진사 댁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렸던 왕서방과 그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왕서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왕서방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힐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또의 어머니라는 체면이 생겨 함부로 날뛸 수도 없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석기야, 저 흉물스러운 자들은 어찌된 영문이냐? 왜 내 뒤를 따라온 게냐?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에 들으니 저 왕서방이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의 집을 부수며 폐악질을 일삼는다 하더이다. 제가 이곳 신임 사또로 부임하는 길에 첫 번째로 척결해야 할 악행이라 여겨 잡아왔습니다. 석기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왕서방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나으리의 댁인지도 모르고 내 집이라서가 아니다. 내가 괴롭힌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너를 이곳에 앉힌 것이다. 여봐라. 저 죄인을 관하로 압송하여 그동안 착복한 재물을 모두 조사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라. 포졸들이 왕서방을 끌고 나가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최진사댁 도령 만세.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네.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최진사댁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심씨 부인은 곡간을 활짝 열고 싶었지만 여전히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떡이며 고기, 술을 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최진사 어른 축하드립니다. 이거 우리 집 암소 잡은 겁니다. 심씨마님, 이거 제가 담근 동동주인데 한 잔 받으시지요. 심씨 부인은 평생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대접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사람을 부렸다면 지금은 덕으로 사람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 심씨 부인은 슬그머니 분이를 불렀습니다. 애야, 며느라. 우리 다락방에 좀 가보자꾸나. 예, 지금 말입니까? 그래. 이제 석기도 돌아왔고 집안도 폈으니 그 상자를 열어서 산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정말로 금은보화가 가득 찼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고 말이다. 심씨 부인의 얼굴에는 예전의 탐욕스러운 눈빛 대신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석기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다락방, 그 한가운데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분이와 심씨 부인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그 상자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상자가 없었으면 나는 화병에 죽었을 게다. 내가 시킨 금기 덕분에 참고 또 참았더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자, 이제 열어보자. 분명 산신령님이 금덩이를 넣어주셨을 게야. 심씨 부인이 기대에 차서 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석기의 노잣돈으로 쓰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난 뒤 다시 채워 넣기 시작한 쌀 한 줌만이 바닥에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금덩이도 은덩이도 없었습니다. 심씨 부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냐? 왜 텅 비어 있어? 내가 그토록 화를 참고 덕담을 했는데 산신령님이 나를 속인 게냐? 심씨 부인은 허탈해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석기가 조용히 웃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 비단에 쌓인 임금님의 교지인 명장과 그가 급제하여 하사받은 어사화였습니다.
석기는 교지와 어사화를 텅 빈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금띠를 풀어 그 위에 얹었습니다. 순식간에 낡은 나무 상자가 번쩍이는 관복과 금띠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산신령님이 속인 것이 아닙니다. 이 상자는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눈에는 쌀 한 줌밖에 안 보였는데. 어머님, 지난 100일 동안 어머님이 참으신 화가 변하여 저의 끈기가 되었고, 어머님이 해주신 칭찬이 변하여 저의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모은 절약이 변하여 저를 한양으로 보내준 노잣돈이 되었습니다. 석기는 아내분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자에 담긴 것은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집안을 다시 세우려는 어머니의 인내와 부인의 지혜였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제가 장원급제라는 큰 보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자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꾼 가장 귀한 보물단지인 셈이지요. 아들의 말을 듣던 심씨 부인은 멍하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볼품없는 나무 상자.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상자를 핑계로 화를 참지 않았다면 왕서방과 싸워 사단을 냈을 것이고 칭찬을 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기가 죽어 공부를 포기했을 것이며 절약을 하지 않았다면 은비녀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씨 부인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상자 옆에 서 있는 며느리 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며느라, 내가 늙어서 눈이 멀었었구나. 진짜 보물은 다락방 상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너였는데 그걸 모르고 너를 그리 구박했으니 나를 용서해다오. 심씨 부인이 고개를 숙이자 분이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당치 않습니다. 어머님이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고생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웃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두 고부의 화해를 지켜보던 석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상자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 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했던 살림은 석기의 녹봉으로 넉넉해졌고 허름했던 기와집도 말끔하게 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심씨 부인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더 이상 사나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씨 부인을 생불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분이가 지어낸 황금 감나무잎 이야기처럼 심씨 부인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 곡식을 퍼주고 며느리 칭찬을 입에 달고 사는 인자한 마님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나무 상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진사 댁 안방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비단 보자기 가 씌워진 채 모셔졌습니다. 심씨 부인은 죽는 날까지 그 상자를 며느리 보물 상자라 부르며 가보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심씨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며느리 분이와 손자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저 빈 상자를 믿은 것이었다. 너희들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거든 기억하거라. 비어있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너희들의 참고 견디는 마음이라는 것을. 심씨 부인이 눈을 감자 분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최진사 댁, 아니 이제는 정승 벼슬까지 오른 최석기 대감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가난과 불화를 삼키고 그 자리에 풍요와 행복을 뱉어낸 것입니다. 지혜로운 며느리 분이의 빈 상자 이야기. 그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씩 놓여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상자에는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불평과 짜증 대신
인내와 칭찬 한 스푼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황금빛 보물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